바다에서 만난 인문학 45회. 바다 앞에선 조선의 운명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 앞에선 조선의 운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전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포르투갈, 스페인을 위시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유럽의 이러한 나라들, 해양국들이 대항해 시대의 대항해를 주도해 나갔는데요. 이 대항해 시대에 수많은 항해 인력, 선원들이죠. 수많은 항해자들이 항해 중에 사망했습니다. 수많은 인명이 바다에서 사망했던 겁니다. 대항해 시대에 바다에서 이렇게 인명 희생이 컸던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항해를 했던 겁니다. 나무로 만든 배와 캔버스 천으로 다른 독가, 그리고 그의 맨몸으로 폭풍과 풍랑이 몰아치는 대자연과 맞선 건데요. 그 결과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유럽인들, 왜 그랬을까요? 글쎄요. 한마디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역사가는 아직 없습니다. 그야말로 미스테리로 남아 있는 거죠.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주도하던 16세기만 하더라도 인도 항로에서는 교역을 떠나는 항해선들 4척 중에 한 척만 돌아와도, 4척 중 한 척만 살아서 돌아와도 투자자들은 성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중세 유럽 사회가 전쟁이 잦고 영양 공급 부족과 질병이 만연해서 평균 수명이 40을 못 넘길 만큼 나빠서 육상의 삶이 척박했다지만, 그렇지만 그와 같은 악조건의 항해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항해 인력이 있었다는 것은 그저 미스테리일 뿐입니다. 물론 그 후로 기술의 발달과 함께 대륙을 건너는 대양항해는 인력 희생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영양 부족, 신선한 식수 부족, 부실한 의료 조건, 안전사고, 파손, 조난, 침몰 등의 문제는 상존했던 겁니다. 대항해, 대항해 시대. 대항해 시대라는 이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유럽인들이 명명한 이 대항해 시대라는 이름에는 이 위대한 도전으로 인해서 세계 문명, 문화의 발전과 함께 아시아 제국에 대한 침략과 수탈이라는 모순된 유럽인들의 자기 역사에 대한 긍정 또는 미화의식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들의 대항해가 진행되어간 수많은 중계지 해안권에서 사람들은 거의 강제적으로 불평등하게 교역을 해야 했고요. 현지의 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탕수수와 면화 대농장이 운영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있죠. 비참한 노예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발달된 과학 문명이 유입되면서 식생활 개선과 의복생활, 주거시설의 개선, 식량의 대량 생산, 교통통신 문화의 혁신, 우수한 위생 의료기술, 그리고 인쇄술과 언론의 발달로 사람들은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명인의 자격에 합당한 인권의식과 민주시민의식에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확실히 대항해 시대 대항해는 인간의 의지가 자연의 악조건을 극복한 사례란 측면에서 볼 때 그 자체로서 위대한 과업수행이었지만,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가치평가는 얼마든지 이렇게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이 대항해 시대란 이름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대발견의 시대 또는 대확장의 시대라고 부르는 등 논란이 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다에서는 당시의 기술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 항해가 진행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어 갔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항해라는 수식어는 일단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수많은 항해 요원들과 대들이 바다에 깔아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중세말 대항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포르투갈의 대양으로의 진출은 일단은 남쪽의 아프리카로 향한 남대서양의 바다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은 아니죠. 포르투갈은 그 전에 이미 북해권, 그러니까 영국을 위시해서 스칸디나비아의 해안권이 되겠는데요. 이쪽으로 해상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해상무역의 주도권은 강력한 해양도시 국가였던 베니스와 제노바 같은 곳에서 포르투갈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유럽 중심 도시들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해변의 거리에는 말이죠. 선용품 가게와 해도 제작소가 흥업하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 같은 경우는 말이죠. 리스본의 앞바다에서 침몰되는 배에서 헤엄쳐나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콜럼버스인데요. 이 콜럼버스 관련 책을 읽다 보면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을 해서 구상일생으로 살아남은 콜럼버스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선원으로서의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의 자리를 잡고 포르투갈 항해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해로 해상무역에 열중하던 포르투갈은 언제부턴가 남방의 바다에, 남쪽 바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 땅에 무어인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때 포르투갈로 전리품들, 무어인들의 물품 중에는 그들의 관심을 끌었던 물품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포르투갈은 리스본 앞바다의 카나리아 군도 남방으로 교역선을 띄우기 시작합니다. 포르투갈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전 지구적인 대항해를 꿈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포르투갈 선대가 처음으로 적도를 통과하고 아프리카 남단에 닿아서 거기서 인도양을 건너 인도에 도착하고 다시 동쪽으로 인도네시아로, 거기서 다시 필리핀으로 북상해서 중국 동해안과 일본 열도에 가 닿기까지 수많은 선척을 띄웠는데요. 곳곳마다 상업 거점지대를 형성하고 상관을 세웠습니다. 도대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 왜 그렇게 희생을 감수하면서 바다로 나아갔을까요? 바다와 함께 국가 전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의문스러운 이유는 당시 이 작은 나라의 인구가 겨우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이 사람들은 이 얼마 안 되는 인구의 30%가 인구의 30%나 되는 사람들이 바다로 또는 바다 너머 그들의 상업 거점지대로 식민지에 나가 있었고 항해를 하고 체류를 하고 아예 정착을 하며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인구의 30%면 말이죠, 여러분. 포르투갈의 집집마다 평균적으로 그 가족 중에 1명 내지 2명이 바다로 해외로 나갔다는 건데요.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저로서는 참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